이번 시간에는 47장 감염에 대응하는 동물의 방어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균과 곰팡이, 바이러스 등 질병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인자를 병원균이라고 하고, 이러한 병원균에 대한 숙주의 방어 시스템을 면역계라고 합니다. 면역계에는 선천성 면역과 적응 면역이 있는데, 선천성 면역은 모든 동물에서 나타나는 면역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선천성 면역의 특징은 소수의 수용체군을 이용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정 병원균의 그룹,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은 그룹에 존재하는 특징, 공통적인 특징을 인식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소수의 수용체군을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그러니까 침입자라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부위가 많지 않다라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이것이 침입자다라고 인식하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제 수용체가 결합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특정한 부위와 결합할 수 있는 수용체의 종류가 적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수를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많은 침입자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러한 환경에서는 그러니까 각 개별적인, 그러니까 한 종의 바이러스 또는 어떤 특정한 종의 박테리아를 인식하는 것보다는 어떤 박테리아 그룹 또는 바이러스 그룹의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특징을 인식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천성 면역은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은 아주 신속하게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천성 면역에는 외부에서 내부로 못 들어오게 하는 장벽 방어와 내부로 침투한 병원균을 이제 제거해주는 내부 방어 시스템으로 또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벽 방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몸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첫 번째 장벽이죠. 여기에 이제 피부, 그리고 곤충의 경우는 외골격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막, 분비액,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장벽 방어에 이제 장벽 방어를 담당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부 방어 역할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에는 식세포, 마크로파지죠. 그 다음에 자연 살생세포, 이름이 상당히 좀 터프하죠. 그래서 이제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합니다. 약어로 보통 NK-셀이라고 불러요. 자연 살생세포, NK-셀을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항미생물 단백질. 그리고 이제 염증 반응도, 기본적으로 염증은 우리가 이제 상당히 안 좋은 걸로 생각을 하지만, 원래 기본적으로 염증 반응 자체는 이제 방어 시스템의 하나다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방어 시스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존재한다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고, 다음 이제 적응 면역을 보면은 척추동물에서만 나타나는 이런 면역계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선천성 면역과는 다르게 수용체의 종류가 아주 많다. 그러니까 광대한 다양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어떤 그룹이 아니라 그러니까 특정 종에 해당하는 병원균을 아주 특이적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선천성 면역에 비해서는 반응이 아주 천천히 일어난다.
하는 설명이 나와 있고, 적응 면역에는 그다음에 체액성 면역과 세포 매개성 반응이 있습니다. 체액성 반응과 세포 매개성 반응이 있는데, 체액성 반응이라는 것은 수용성 환경, 그러니까 체액 속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체액에 녹아 있는 단백질, 항체가 여기에 체액성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체에 의해서 그러니까 침입한 미생물에 대응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체액성 면역 또는 체액성 반응이라고 하고, 이제 항체가 아니라 이제 어떤 세포들이 체세포를 감염한 이런 병원균에 대응하는 경우, 이 경우는 어떤 세포를 위에서 선천성 면역에서의 자연 살생세포나 식세포처럼 이 세포들은 어떤 감염된 세포 또는 그 병원균 자체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포를 갖다 세포독성 세포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포가 직접 방어하는 시스템이 이제 세포 매개성 반응이고, 항체가 세포가 아닌 세포에서 분비된 항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반응을 체액성 반응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선천성 면역은 병원균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을 인식하고 대응하게 되는데, 무척추 동물에서 나타나는 선천성 면역을 곤충을 예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곤충에서 1차 방어격은 외골격이 담당을 하게 되는데, 외골격은 다당류성 키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사진은 탄수화물에 우리 몸에서 주로 나타나는 탄수화물 구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가운데에 있는 스타치와 글리코겐, 이 두 가지는 저장성 탄수화물이죠. 저장성 탄수화물의 특징은 알파 1,4 글라이코시드 본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산소 다음에 있는 이 탄소가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그리고 5번에 연결되어 있는 이 탄소가 이제 6번 탄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번, 이 포도당과 연결된 다른 포도당도 번호로 붙여보면 1, 2, 3, 4. 즉 4번 1사 결합이 되어 있죠. 1사 결합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포도당이 이제 추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스타치 사슬에 계속적으로 또 다른 포도당을 계속 추가시킬 수가 있는데, 이때 알파 결합이라는 것은 결국 이 6번 탄소가 같은 방향으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입자들이 원자들이 이제 한쪽 방향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반대쪽 방향으로는 쉽게 그러니까 휘어질 수 있는 이런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휘어지는 게 가능하게 되면은 좁은 공간에 많은 포도당이 들어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저장성 분자로서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셀룰로즈 경우를 보겠습니다. 셀룰로즈는 식물에서 나타나는 세포벽을 이루고 있는 구주성 탄수화물이죠. 자, 이것도 번호나 이런 것은 다 똑같이 적용되고, 포도당이 반복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도 동일하지만 단 차이점은 이는 베타1사 결합이라는 얘기입니다. 베타1사 글라이코시드 본드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도 역시 지속적으로 포도당이 연결될 수 있지만, 이때 베타 결합이기 때문에 이 6번 탄소가 이 포도당에는 탄소 고리
바깥에 있는 6번 탄소가 어떻습니까? 서로 반대쪽으로 교대로 나타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교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안정된 형태를 취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도 휘어지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되고, 따라서 딱딱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나무 껍질이나 또 이런 나무 껍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셀룰로즈가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딱딱한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식물 세포벽은 셀룰로즈로 이루어져 있지만 곤충의 경우는 키틴이라는 탄수화물 사슬로 덮여져 있는데, 이 탄수화물은 셀룰로즈와 차이점이 뭐냐면 2번 탄소에 N-글루코스 질소가 결합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여기 보면 아세틸기가 또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은 글루코스 아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포도당이 아니라 글루코스 아민. 글루코스 아민이 역시 없으니까 6번 탄소가 교대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역시 셀룰로즈와 같은 이런 구조를 갖게 되죠. 역시 키틴도 베타 1사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휘어지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되고, 따라서 아주 단단한 구조적인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키틴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이제 외골격으로서 이제 외부 침입을 이제 막아낼 수 있는 이런 특징을 갖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외부 침입 외에 또 어떻게 곤충도 먹이를 먹게 되면은 그 먹이를 통해서 또 들어올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 먹이를 통해서 들어오는 병원균은 라이소자임, 이것은 이제 소화 요소가 되겠죠. 라이소자임이 세포벽 성분을 분해해줘서 병원균을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산성 pH, 곤충도 마찬가지로 사람 위의 경우 강한 산성을 띠므로 인해서 몸 안에 들어온, 먹이와 같이 들어온 병원균을 제거하게 되는데, 곤충도 역시 이제 같은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면역세포에 대해서 또 언급이 되어 있는데, 먼저 인식단백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식단백질이라는 것은 곰팡이나 세균의 이제 세포벽 성분을 인식하는 단백질입니다. 기본적으로 침입자라는 걸 먼저 인식을 해야지만이 그거에 대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면역세포에 있는 인식단백질이 침입자들의 성분을 인식을 하게 되고, 이어서 혈구라고 하는 이런 면역세포들이 작용을 한다. 제거하는 작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파고사이토시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림 47-3, 그림 47-3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림이 되겠죠. 여기서 파고사이토시스, 우리말로는 이제 식세포 작용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전형적인 식세포 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병원균이 세포에 이제 닿게 되면 이것을 이제 둘러싸고 있는 거죠. 양쪽 끝이 서로 이제, 그러니까 위쪽이 서로 이제 맞닿으면서 둘러싸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비지클을 형성하게 돼서 안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온 것을 이제 파고점, 식포라고 하죠. 근데 이 식포와 이 세포 안에서 라이소좀, 그러니까 효소를 갖고 있는 세포 소기관이 있죠. 이것을 이제 라이소좀이라고 하는데, 이 라이소좀과 식포가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 라이소좀에 들어있던 소화 요소에 의해서 이 병원균들이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분해가 다 되면은 바로 이 분해 산물을 세포 밖으로 다시 내보낸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몸 안에 들어온 병영균을 제거한다 하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혈구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서 어떤 혈구들은 기생충을 포획할 수 있는 물질을 분비하기도 하는데, 이를 통해서 말라리아 원인균인 플라스모디움을 제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혈구들은 항미생물 단백질을 분비하기도 하는데, 이 항미생물 단백질은 곤충 체내를 순환하면서 곰팡이나 세균의 원형질막을 파괴하여 불활성화시키거나 죽이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곰팡이에 대한 방어에 대한 설명을 하면은,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톨 수용체가 되겠습니다. 이 톨 수용체는 왼쪽 아래에 있는 이 톨 수용체 그림이 지금 나와 있죠. 여기에서는 세포 바깥쪽을 향해서 스페질이라고 하는 수용체가 좀 나와 있고, 이것은 그리고 세포 안쪽에는 톨 서브유닛이 있습니다. 이 톨에서 스페질이 활성화가 되면은 이 톨 서브유닛이 이제 다른 세포 내 여러 신호 전달 과정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핵 안에 신호가 전달이 되죠. 핵까지 안에 신호가 전달돼서 이 항미생물 단백질 유전자를 발현시킨다 하는 것이 이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척추 동물 중에는 이 톨 외에 또 톨 라이크 리셉터라고 하는 이러한 수용체가 있는데, 그래서 약어로는 톨 라이크 리셉터에서 TLR로 이제 약어로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TLR 서브타입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TLR이 결국 무척추 동물 또는 척추 동물에서도 이 톨과 거의 유사한 작용을 거쳐서 항미생물 단백질을 발현시킨다 하는 것이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도 또 이제 설명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톨 또는 톨-like 리셉터가 이런 곰팡이의 어떤 세포벽 인식이나 어떤 다른 성분을 인식을 해서 항단백질 유전자를 발현시켜주는 그러한 신호 전달 체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방어 과정을 그림 47-4를 통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곤충에서 항바이러스 방어 기전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RNA 바이러스가 이제 침입됐을 경우 RNA는 자기 자신을 증복시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더블 스트랜드 RNA 바이러스를 만들게 됩니다. 즉 이중가닥 RNA 바이러스를 일시적으로 이렇게 이제 형성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바로 이 부분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진핵세포에는 이중가닥 DNA는 존재할 수 있지만 이중가닥 RNA는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중가닥 RNA가 있다고 한다면 이건 분명히 외부에서 온 침입 물질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과정에 이제 숙주 효소 안에 다이서2라는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이서2가 이중가닥 RNA를 인식을 하고, 그 다음 대략 20일 크기 정도로 이제 자른다. 그러니까 작은 크기로 일단 먼저 자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원래 바이러스가 원하는 그러한 단백질이 1차적으로 만들어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먼저 일단 자르고, 그 다음에는 이 조각난 이중가닥 RNA를 이제 숙주 요소인 아르고를 포함하는
단백질 복합제가 작용을 해서 한 가닥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두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한 가닥을 제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아르고 단백질 복합제는 남아있는 단일 가닥 RNA 조각을 하나의 일종의 프로브로 삼아서 그와 이제 결합하는, 상부적으로 결합하는 RNA, 메신저 RNA를, 이제 메신저 RNA가 이제 만약에 만들어져 있어 사이토줄 안에 존재한다 그러면은 바로 이 더블 스트랜드 RNA에서 하나를 제거하고 그 나머지 한쪽을 가지고 상부적으로 결합하는 메신저 RNA를 이제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결합하는 그런 RNA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바이러스 RNA겠죠. 그래서 바이러스 메신저 RNA를 이제 분해를 한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바이러스 단백질 합성을 차단하게 된다 하는 이 과정이 이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척추동물의 선천성 면역에 대하여 포유동물을 예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유동물의 선천성 면역에는 방어벽, 이제 세포성 선천방어, 항미생물 단백질, 그리고 염증 반응 등이 있는데, 먼저 방어벽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방어벽에는 이제 피부와 점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부와 점막은 단순하게 이제 기계적인 장벽으로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능동적인 분비물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미생물 생장을 억제하거나 또는 미생물이 침투하는 것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에는 피지샘과 땀샘 등이 있고, 이곳에서 분비되는 분비물의 pH가 3에서 5 정도 산성을 띠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생물의 생장을 억제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점막은 소화기, 호흡기, 비뇨생식기 등 일종의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 어떤 튜브와 같은 그런 통로 기관이죠. 이 기관의 안쪽에 이제 분포하는 것이 이제 점막인데, 이 점막에서는 점액이 분비가 됩니다. 점액은 아주 끈적끈적한 그러한 액상 물질이기 때문에 병원균이나 또는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어떤 입자, 먼지와 같은 입자들을 붙들어서 잡아두는 이제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기 섬모 상피의 경우는 섬모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점액에 잡혀져 있는 병원균이나 먼지 등을 밖으로 내보내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화기, 특히 이제 포유동물의 경우 위에는 강력한 위산이 분비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위산 때문에 밖에서 들어온 병원균들이 이제 제거되게 됩니다. 또 그 외에 이제 분비액인 침이나 눈물, 점액 등에는 세포벽을 분해할 수 있는 라이소자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몸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런 미생물들을 분해해서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세포성 면역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특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TLR, 톨 유사 수용체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곤충에서 나타나고 있는 톨 단백질과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들어온 병원균을 이제 감지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림 이제 47-5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톨 유사 수용체는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 부류의 병원균에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어떤 그룹 병원균에 그 병원균에만 이제 특이적으로 존재하는 분자를 인식하여 방어 반응을 이제 개시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로 TLR 3, 4, 5 세 가지가 예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 47-5 보면은 먼저 이 소포가 나와 있는데 이 소포는 엔도사이토시스에 의해서 세포 밖에 있는 어떠한 물질 또는 병원균 등을 감싸서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엔도사이토시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소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소포에는 TLR3가 존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포막에 존재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 TLR3는 더블 스트랜드 RNA 이중 나선 RNA를 감지해서 이제 분해시키는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중 나선 RNA는 그 RNA 바이러스가 침투됐을 때 만들어지는 그러한 RNA 분자가 되겠죠. 그래서 침투한 RNA RNA 바이러스성 분자를 인식하고 분해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TLR4의 경우는 병원균 표면에 있는 지질 단백질을 인식한다. 지질 단백질을 인식해서 병원균을 이제 감지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TLR5는 이제 세균의 이제 편모의 주성분인 이제 세균의 이제 이동 때 이제 편모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편모의 주성분인 플라젤린을 인식해서 외부로부터 들어온 이제 침입자 세균을 이제 감지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톨 유사 수용체는 면역 세포들이 갖고 있는 그 인식 단백질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이러한 병원균이나 또는 감염된 세포들을 이제 먹어서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수용체가 식세포가 되겠죠. 이 식세포에는 이제 종류가 호중구, 그다음에 수지상세포, 호산구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존재한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호중구의 경우는 감염 조직에서 나오는 화학적 신호에 의해 유도되어서 그러면 그 부위로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케모스타시스라고 하죠. 어떤 화학물질을 따라서 그 화학물질을 향해서 이동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그렇게 이동해서 그 부위에 도착을 하면은 병원균을 섭취해서 이제 소화하고 파괴하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나온 이제 식세포에는 이제 수지상 세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영어로는 덴드라이틱 셀이라고 되어 있죠. 덴드라이틱 셀의 모양은 지금 오른쪽 제일 위에 이제 모양이 지금 나와 있죠. 이 수지상 세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세포 밖으로 이제 돌기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러한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수지상 세포가 되겠습니다. 수지라는 것은 여기서 나무 가지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영어로 된 설명책에 보면은 나무가지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별 모양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러한 수지상 세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항원을 삼켜서 다른 면역 세포한테 이게
외부로부터 침입한 물질이야 하고 이것을 이제 다른 면역 세포들한테 이제 가르쳐주는 그것을 이제 항원 제시라고 보통 번역을 합니다. 안티젠 프리젠테이션 영어로 그렇게 표시하는데 이렇게 이제 항원을 분리해내서 다른 면역 세포한테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수지상 세포가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수지상 세포가 보면은 임파구와 서로 지금 접촉하고 있죠. 이 과정이 바로 그 안티젠 항원을 이 임파구한테 알려주는 이제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지상 세포는 모든 임프 조직과 그렇죠. 모든 임프 조직에서 이제 발견되고 있고 또 대부분의 이제 비임프 조직에서도 발견이 되는데 특히 이제 외부에 노출된 조직 예를 들면은 피부 또 호흡기 정막이나 소화기 점막 이런 곳에 수지상 세포가 많이 발견된다 이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산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호산구는 이제 기생충 방어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기생충을 그 통째로 섭취해서 먹어서 제거해주는 이제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효소를 분비해서 기생충을 손상시키는 이제 그러한 방법으로 이제 기생충에 대한 방어 기능을 이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또 선천성 면역에 관여하는 대표적인 세포로 뉴트럴 킬러 셀, NK 셀이 이제 있습니다. 내추럴 킬러 셀이죠. 죄송합니다.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하는 NK 셀이 존재하는데 이 NK 셀은 이제 전신을 이제 순찰하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거나 또는 정상 세포가 암 세포로 전환되게 되면은 표면 단백질에 이제 비정상적인 변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감지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설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NK 셀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세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화학물질을 분비하여 이러한 그 감염된 세포나 또는 암세포를 죽이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47-6을 보면은 인프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인프관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혈관에서 이제 밖으로 나온 이제 초과적으로 이거 모세혈관으로 다시 들어가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이 일반적으로 간질액 쪽으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조직을 적시고 있는 간질액이 여기서 계속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임프관을 통해서 다시 전신 순환 혈류로 이제 합류하게 되는데 이때 임프관으로 이제 들어갈 때 그러니까 체액이 임프관으로 들어갈 때 이제 백혈구도 임프관으로 같이 들어간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프관액과 또 이런 백혈구는 임프관을 따라 이제 임프관이 이제 흘러감에 따라서 이제 같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프절에 이제 도달하게 되면은 인프절의 경우는 지금 이렇게 이제 노란색 점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인프절은 주로 인프절은 이제 외부와 연결된 부위와 가까운 곳에 이제 많이 분포한다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인프관으로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이제 목, 그러니까 입 주변과 그 다음에 생식기 주변,
그리고 이제 소화관 이런 곳에 이제 주로 많이 분포한 것으로 이제 되어 있죠. 부하관과 이제 이 부분은 또 이제 주로 이제 어깨 쪽이죠. 어깨 쪽하고 이제 가슴 쪽에 이제 많이 분포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프절은 이렇게 이제 인프관을 따라서 여러 군데, 특히 이제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인프절 내에서는 이제 순환하는 그러니까 인프 안에 병음균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면역세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그 대식세포나 인파구들이 이제 많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인프관을 따라서 흐르던 인프액은 어깨 근처에 있는 정맥과 연결된 이제 두 개의 도관을 통해서 혈액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인프절에는 이제 마크로파지가 있어서 침입한 세균들을 이제 잡아먹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덴드라이틱 셀, 그러니까 수지상 세포가 역시 이제 존재를 하는데, 이 수지상 세포는 인프계의 이제 바깥에 보통 위치하고 있다가 병원균과 접촉을 하게 되면은 인프절로 이동을 해서 다른 인파구들한테 이제 항원을 제시해 줌으로써 선천성 면역뿐만 아니라 적응 면역을 활성화시키는 데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항미생물 펩타이드 및 단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유동물도 다양한 종류의 항미생물 펩타이드 또는 단백질을 생성하여 이제 분비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척추동물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항미생 단백질로서는 인터페론과 보체계가 있습니다. 인터페론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체세포에서 분비되며 감염되지 않은 세포에 작용하여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을 발현시키도록 유도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백혈구도 이제 체세포가 아닌 백혈구도 이제 인터페론을 분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마크로파지의 활성을 증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보체계에는 이제 30여 종의 혈장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혈장 단백질들은 순환 혈류를 따라서 이동할 때는 비활성 상태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슬라이드에 같이 제시되어 있는 그림 47-20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어떤 외래세포나 또는 항원과 이제 만나게 되면, 이거 세포 표면에 있는 외래세포 또는 항원과 만나게 되면은 이 표면에 존재하는 이 물질의 이제 반응에 의해서 보체계가 활성화가 됩니다. 이 보체계가 활성화되면 연쇄적인 화학 반응을 일으켜 그 미생물에 이제 구멍을 내게 되고, 따라서 미생물을 용해시켜서 이제 죽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이제 수행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염증 반응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증에는 국소적 염증 반응과 이제 전신 염증 반응으로 이제 구별할 수가 있는데, 그림 47-7은 국소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그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요약하여 이제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피부에 이제 작은 바늘이나
가시가 이제 찔리게 되면은 그 손상된 조직을 통해서 병원균이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경우 이 주변에 있던 손상된 상처 주변에 있던 이제 비만 세포가 이것을 이제 감지하게 되면은 히스타민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 히스타민은 모세, 그러니까 주변에 가까운 곳에 있는 모세혈관의 크기를 이제 모세혈관을 확장시키고 그리고 물질의 투과성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혈관 안에 있는 물질들이 쉽게 이 모세혈관을 뚫고 밖으로 나오게 해줄 수 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또 이제 이 조직 상처를 통해 들어온 병원균을 대식세포가 감지하게 되면은 면역세포에 영향을 주는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 사이토카인은 그 주변 모세혈관에 영향을 줘서 그 주변 모세혈관에 있는 호중구를 끌어당기게 되죠. 그래서 이 사이토카인을 따라서 호중구 세포가 모세혈관 밖으로 나온 후 이 상처난 부위 쪽으로 이제 이동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그림 2에 좀 설명이 되어 있죠. 그리고 투과성이 증가되면서 이제 백혈구도 빠져나오지만 많은 혈장 성분이 또 같이 빠져나오게 되겠죠. 이때 이제 항미생물 펩타이드를 포함하는 혈장액이 같이 조직으로 스며 나와서 결국 상처난 부위 쪽으로 이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백혈구에서 이제 호중구가 1차적으로 이제 방어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호중구가 이제 상처 부위에서 병원균과 세포 전체를 결국 이제 흡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처가 이제 아물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염증 반응도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이제 염증 반응에서 이런 상처 있던 부위에 이제 백혈구와 죽은 병원균 및 세포 잔해가 이제 고여 있는 체액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이제 고름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다음 이제 전신염증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 아주 작은 부위에 염증 반응이 나타났을 경우는 그 부위에서 염증 반응이 모두 해결이 되지만 이제 이 심각한 조직 손상이 일어났을 경우 또는 이제 감염이 일어났을 경우 급격하게 백혈구가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서 체온 조절 중추의 셋 포인트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러한 상승으로 인해서 그 몸에서 이제 열이 나게 됩니다. 즉 체온 조절 중추가 원래 정상일 경우 37도로 세팅이 되어 있을 텐데 이것이 38, 39, 40도 이런 식으로 좀 더 높은 온도에 이제 세팅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온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몸에서 많은 열을 발생시키게 되겠죠. 이 과정에서 이제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 열이 많이 생성이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면역 세포들은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있지만 침입한 병원균들은 상당히 움직임이 둔화된다. 그래서 면역 세포가 침입한 병원균을 처리해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해진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전신성 염증의 예로서 이제 폐혈증에 대해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일단 우리말로 되어 있는, 정확히는 이제 한문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폐혈증이라는 의미는 혈액이 부패됐다, 혈액이 이제 썩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혈액 내에 많은 병용균이 증식되어 있다, 이제 그러한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이제 심한 고열, 그러니까 열이 아주 많이 나게 되고, 그다음에 저혈압, 그러니까 혈액 내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이제 혈액이 많이 고이고, 또 체액 쪽으로 많이 나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순환혈액 중에서는 좀 양이 감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혈압 상태와 또 혈액 순환 장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폐혈증은 아주 심각한 증상이어서 발생이 될 경우는 약 3분의 1이 사망하게 되는 아주 위험한 이런 전신성 염증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만성염증의 예로 이제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이 나와 있는데, 크론병도 역시 이제 소화관에서 나타나는 만성 질환입니다. 이 질환은 이제 상당히 치료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도 아주 많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 이쪽에서 이제 소화기관에 만성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그 영양물질을 소화 흡수하는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점점 몸이 이제 쇠약해지는 이러한 이제 특징을 이제 갖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병원균의 이제 선천성 면역 회피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이제 많은 선천성 방어 기전이 존재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생물의 병원균에 감염되어서 병을 앓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러한 선천성 방어 기능을 이제 회피해서 어떤 병원균들이 몸 안에 들어와서 증식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 되는데, 이러한 기전을 바로 이제 선천성 면역을 그러니까 우회해서 감염을 유발한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면역 회피라고 이제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면역 회피에는 이제 두 가지 기전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인식 회피와 그다음에 식포에 저항하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식 회피는 이제 외부 캡슐로 세포벽 다당류를 이제 감추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그 TLR, 그러니까 톨 유사 수용체한테 감지되지 않게끔 그런 감지되지 않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이제 이러한 균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폐렴과 뇌수막 원인균들이 이러한 기전을 통해서 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선천성 면역의 이제 첫 번째가 1차 장벽 기능이 있고, 몸 안에 들어온 병원균들은 톨 리셉터를, 면역세포에 있는 톨 유사 수용체에 의해서 1차적으로 감지를 해야 어떤 면역 반응이 유발되는데, 일단 감지되는 것을 피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지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런 병원균을 식세포들이 잡아서 소화시킴으로써 이제 제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식세포에 의해 삼켜졌어도 파괴되지 않고 그 안에서 오히려 증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결국 식포에 의해서 잡혀 먹혔다 하더라도
전혀 그 균을 이제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균으로 이제 결핵이 이제 예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선천성 면역 기능을 모든 동물이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면역을 희폐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병원균의 또 기전도 역시 존재한다 하는 정도로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